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영부인은 출장조사에 맞춤형 법리로 면죄부를 주고 야권을 향해선 수사력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인다. 야권이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검찰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영부인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여의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감염으로 여러 정치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여야 대표 회담도 미뤄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오늘로 예정됐던 봉하마을과 양산 방문 일정도 연기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정치적 충돌이지 그것이 우리가 어떤 형사적 재판의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정치적 행위, 정치적 의사 표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나 의원은 형사적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의 폭로가 결국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 수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재형 목사 측은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물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 직권 소집할 계획 있으십니까?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 요청하실 건가요? 오늘부터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무혐의 종결을 앞둔 상황에서 시선은 검찰총장에게 쏠렸습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원석 총장 어제도 오늘도 드릴 말이 없다고만 말하는데요. 내일이라고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지키고 싶어도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독한 말도 나왔습니다. 식물총장이라고 보여지고 이건과 관련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네. 지금 나가는 검찰총장의 결정을 보필할 대검 참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방을 받는 영상이 뻔히 있는데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을 두고 굴욕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달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담당 부원장,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유정 의원님, 이원석 총장이 어제 퇴근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 오늘 출근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어 보이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본인이 그동안 5월 2일 날 이 명품백 관련한 전담 수사팀 꾸려가지고 5월 말까지 결론 내겠다. 확실하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성역도 예외도 없다라고 큰소리 쳤었는데 결국에는 성역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준 검찰의 수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태도를 보일 요량이라면 지난번에 인사 패싱 했을 때 과감하게 한마디 던지고 사표를 냈어야지 마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아울러 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히 예측하던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이 이미 가이드라인이 됐었고 황제 수사도 이런 결과로 가기 위한 수순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백을 준 사람은 보십시오. 주거침입죄, 스토킹에 그다음에 최근에는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붙였던데 받은 사람은 그냥 만나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거죠. 많은 학부모들이 담임선생님
인사하고 면담하러 갈 때 커피 한 잔도 못 들고 가는 민망한 모습으로 갔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 했던 거지?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거고요. 예. 이번 추석에 공직사회가 굉장히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백도 괜찮다, 오케이 했으니까 아마 그 기준에 비추어서 뭐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라가 붕괴되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김성현 의원님. 다음 달 15일까지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한 20여일 남았는데 그 밑에 검사들이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뭐 다음 총장 후보까지 나온 상황에서 말을 들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원석 총장은 수사심의를 소집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대로 넘어가면요.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수사로 기록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의 면을 생각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사실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직자에게 누군가가 청탁과 함께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 그것이 곧 뇌물 혹은 알선수재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청탁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법에는요. 청탁의 이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아니 최재형 목사가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대통령실이 그거를 보훈처에다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요. 검찰에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단순 안내 전화를 했다. 아니 무슨 대통령실이 114입니까? 전화번호 안내해줘요? 그러면은 그걸 받은 공무원은 대통령실이 전화 안내해 주려고 했네 라고 느끼겠습니까? 이건 지시 또는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청탁행위고요. 청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까? 그럼 무슨 편의점 점주가 판매원 자기가 뽑았는데 자기가 바코드 계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편의점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 검찰이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요. 검찰은 정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원석 총장은 어떻게든 검찰 수사심의를 통해서 명분 쌓기라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명분 쌓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뭐 사상 초유의 출장 조사 서비스까지 한 마당에 결과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는 10여 년 전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이후로 가장 치욕스러운 검찰의 수사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은 그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10년 전에 그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 아니라고 했던 불기소 결정했던 이후에 검찰의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비판 여론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몰카 공작이 본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추가로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네. 일단 국민의힘 시각이 궁금한데 어제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법리적 관점으로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또 국민 정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대통령 부인의 행동으로 이런 그 고급 파우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시각을 부인할 수는 아무도 없겠죠. 예. 그 김 여사 본인도 총선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게 자신의 불찰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9일에 본인 부인의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리적으로는 이것이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일종의 입법 미비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부인에 관한 일들, 그러니까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은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게 대다수 법조인의 판단이었거든요. 검찰도 그런 논리를 반영해서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몰카 공작이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의도적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것도 특정 언론사가 선물비를 대납했습니다. 또 사용하기를 강권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국민 감정적 사안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 검찰은 법리에 입각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으로는 미비점이 있어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윤재관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은정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고 법리를 알 텐데 왜 불기소했느냐?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번 사건과 김학의 사건의 공통점을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이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화면을 다 봤습니다. 성범죄가 이루어졌던 장소에 그 사람이 김학의다, 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김학의다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보는 영상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뇌물을 받은 것 중에 그 디올백과 관련돼서는 영상이 다 공개가 돼서 전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봐서 저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저런 뇌물을 받아서 되겠느냐? 저건 무조건 범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 근데 법 기술자들이 나타나서 또 뒤집었어요. 이거 아니다. 김학의 아니다. 불기소 처분을 했죠. 이번에도 불기소 또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이 또 10년 만에 나타나서 전 국민이 본 내용을 가지고 다 인정하는 범죄 사실을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법리를 계속 얘기하니까 법리로 가지고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죠. 구속했죠. 그때 어떻게 기소했습니까?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무엇이냐면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직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예. 아니 김건희 여사가 가장 많은 대통령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V1은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객관적인 증거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영장 청구라든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니었을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하고 법 기술자들이 그냥 강변한 거 아닙니까? 네. 법리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사인을 그렇게 그 만나는 행위가 이게 정당하냐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국민적인 감정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의 주장은 다 탄핵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검사여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 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한 검찰 간부의 익명 쿼트 인용을 해서 발언을 담았는데 김희정 의원님, 그만큼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뭐 일각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익명으로나마 저 정도 얘기라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 검찰에 희망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출장 황제 조사했던 거 그때도 정말 검사들 뭐 하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그냥 야당을 향해서는 그렇게 그냥 종주목을 들이대던 검사들이 핸드폰 뺏기고 그렇게 수사하고 와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모두가 황당해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도 이 정도 부글부글은 해줘야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익명의 저런 한마디 가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보고요. 특히 아까 윤재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다 수사를 해봤잖아요. 예. 국정농단 때 특검팀에서 해봤기 때문에 수사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익위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막 국한을 시켜가지고 검찰도 그걸 가이드라인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나 경제 공동체라고 했는데 부부 이상 더 이상의 경제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한 것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다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그토록 문자를 통해서 사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일단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말이 바뀌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래서 돌려주면 횡령이다라고 했던 이철규 의원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뭔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모두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만나줬기 때문에 감사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말이 바뀌고 바로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서가 깜빡했고 행정관이 이런 말로 그냥 소위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래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소위 매를 번다고 하죠. 특검을 향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분노 게이지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제 도의적인 문제 네. 그리고 정치적인 이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이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사과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꽤 많습니까? 아니면 아주 일각의 목소리인가요? 이게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또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민주당이 아니면 여러 국민들께서 문제를 삼을 만한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자신의 잘못이고 사과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는 남은 2년 한 9개월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국정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도 여럿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에 직접적으로 본인 부인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검찰의 법리적 판단도 다 끝났으니까 이 부분을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선 김건희 여사께서 좀 한번 사과를 하는 용기를 내셨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김 여사 본인이 사과하고 털고 가면 제일 좋다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런 당내 기류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자연스럽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이냐의 궁금증으로 가는데 다음 달 12일에 이른바 전주라고 불리죠. 손모 씨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무혐의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무혐의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욕 시원하게 먹고 그냥 다 털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변수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말씀 거론하셨던 도이치모터스 2심 재판이 결과가 또 9월 중순에 나오고 예.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곧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앞두고 있는 국정감사가 또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이창수 지검장 입장에서 보면 검찰총장하고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서로 민망할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서울지검장도 이제 국정감사에 나와야 될 테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자료들이 계속 제출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그냥 무혐의로 덮어버렸으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면 조금 더 미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최소한 현 그 검찰총장이 그만두시고 다음 총장이 올 때 정도에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수사를 계속 끌고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계속 질질 끌기나 하는 검찰
이런 검찰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사과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들은 더 이상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할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이미 초반에 사과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네.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이제 9월 중순 이후로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한 다음에 무혐의가 또 나올 것이다. 차기 총장이 그렇게 결정할 것이다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네. 개혁신당도 같은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뭐 계속해서 용산에 짜여진 각본대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무혐의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봐서는 행위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했느냐. 이게 지금 전직 검찰총장 부인, 현직 대통령 영부인만 아니었으면 일찌감치 끝났어야 될 사건들입니다. 김건희 여사님만 아니었으면요, 이거 이렇게 끌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님 이거 무혐의 나잖아요. 이거 뇌물죄, 알선수재로 처벌받았던 전직 정치인, 고위공무원들 다 무죄 받았어야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한 명 때문에 검찰에 먹칠하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네. 윤 대통령님 계속 그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을 하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자유 말고 뭐도 중요합니까? 평등도 중요합니다. 우리 다 배웁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기본적 명제에 김건희 여사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권과 특혜 계급이 생기게 되면요, 법치 국가는 무너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등도 좀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혐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하고 본다 그러면 국민의 여론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인데 눈높이에 맞을 것이냐. 이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님. 예, 이게 어떻게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대통령은 대선 때 후보 시절에는 손해보고 그냥 이제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에서 그 장모와 김건희 여사가 뭐 20억 넘게 22억 뭐 이렇게 이익을 봤다라고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 이거는 자본시장 교란시키는 엄중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 이익도 환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강한 발언까지 했었는데 바로 그렇게 해야 될 의혹이 짙은 분이 바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을 이렇게 무혐의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모르겠습니다. 덮으라면 덮으라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BBK도 처음에는 뭐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마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10서너 개의 특검 중에서 야당 추천 특검으로 인해서 성공했던 2개의 특검 중에 하나가 BBK 특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죗값을 치르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동훈 대표도 국민 눈높이 얘기했었는데 명품백 처리 결과를 놓고 뭐 법리대로 잘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본인이 했던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자기 부정의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무혐의 수순 아닌가 그래도 이게 저는 4년 가까이 끌어온 게 검찰의 최소한의 양심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 왜냐 국민들이 돈을 시퍼렇게 뜨고 명품백을 여사가 받는 장면을 다 봤는데도 그게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잖아요. 기소도 못하고 무혐의 처리도 못하고. 그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 범죄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내심 다 판단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결론을 못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퍼렇게 눈 뜨고 다 본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심 무죄 판결 났고 2심 항소심 기다리고 있는 방조 혐의의 손모 씨의 그 재판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핑계 삼는 것이고 지렛대 삼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검찰도 최소한의 양심으로 이 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될지 빤히 보입니다마는 결국에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특검을 통해서건 정권 바뀌고 수사해야죠. 만약에 지금 다 덮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다시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법원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심 네. 판결에서 정말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가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검찰이 당연히 무혐의 처리하겠죠.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가 일정 정도 이익을 거뒀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할 겁니다. 우리가 벌써 예단해갖고 이 법원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너무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검찰이 22억 김건희 여사가 이익을 봤다고 한 그 취지를 냈지만 사실 법원은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겁니다. 법원 판단과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논쟁적인 사안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게 저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거고요.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려고만 자꾸만 한다면 민주당 정부 시절엔 그러면 법원 판단 그렇게 나왔을 때 다 부정했었던 겁니까? 우리 정부에선 법원 판단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는지 그 결과를 놓고 논의를 해야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관계를 2심에서 철저히 따지겠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수사 대상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 참고인 신분이기도 하고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지만 한 명 한 명씩 이제 소환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주말 이제 소환되는 걸로 보도가 나갔던데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권에는 수사를 강하게 하고 여권이나 지금 권력의 핵심부는 수사를 봐주기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야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먼저 윤재관 의원님 들어볼까요?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계속하고 있죠. 예. 어떤 사람한테는 뭐 가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어렵고 거의 사냥에 가까운 인간 사냥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증거가 나와도 계좌 추적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 흔한 계좌 추적 통신조회도 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하고,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누구를 가지고 지칭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이 부여된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계속 치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 요구나 필요성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년 반 동안 내내 한 게 이 정부는 뭡니까? 전 정부 탓하고 전 정부 탈탈 털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수사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여도 안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욕 주기 위해서 이제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소환 조사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니 이번에는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기간이니까 국회에 김건희 여사처럼 한번 출장 조사 나오면 안 됩니까? 예. 예? 그런 입장을 오늘 밝혔죠. 조국 혁신당에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수사를 계속하니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고 검찰은 개명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의 검찰, 김건희의 검찰이다라고 예. 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장 기본적인 길인데 그 길을 완전히 내팽개쳤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완성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수사권으로 전 정부를 이렇게 보복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말 그대로 할게요. 이게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면 본인에게도 화살이 돌아올 것이다. 네. 다시 한번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옆에 조국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조국 대표에게 2017년, 2018년에 민정수석을 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라든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를 갖고 수사를 했었는지, 반대로 2017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이른바 적폐 수사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1,500명에 대해서 무작위로 엄청난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라는 미명 아래. 그래서 오죽하면 친야권 성향의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권 5년의 검찰을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패 수사가 검찰의 정치 검찰화를 부추겼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하나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서해 사건이 있었을 당시 조국 대표는 민정수석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 유재수 검찰 무마 사건으로 알겠습니다. 대주시면 여기까지 하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낀 이유는 뭐 짐작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제가 어제 이 대표님을 만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네, 이재명 대표 코로나19 양성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만났던 조국 대표와 허은하 대표 모두 음성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돼 있었던 여야 대표 회담은 미뤄지게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회담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무적인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실무회동도 있었습니다. 기싸움을 하면서 회동이 미뤄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일부 무슨 관계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다만 회담은 다음 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건강 문제여서 뭐 건강 문제로 정치 일정이 미뤄진 것에 대한 유불리를 정치적으로 따지기도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김민정 의원님, 일단 지금 주요 일정들은 다 미뤄지거나 취소가 됐어요. 네.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폭염 속에 전당대회를 한 달 이상 치렀기 때문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자들, 최고위원 되신 분들 뭐 다 굉장히 고생했고 체중도 많이 줄고 이렇게 힘든 그 과정을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면역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공교롭게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아마 26일까지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도 되는데 그래서 뭐 일정은 당연히 수년될 수밖에 없고 오늘 뭐 양산도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하고 또 봉화마을도 가고 이런 일정들이 쭉 계획이 돼 있었었는데 수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 여야 대표 회담의 어떤 본질을 벗어난 그런 경로를 벗어난 생중계 논란 때문에 그게 블랙홀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차제에 지금 이제 며칠을 조금 더 번 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순리대로 잘 실무 협상을 거쳐서 회담이 좀 성과를 좀 내는 그런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 허은하 대표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데 이렇게 야당 대표들끼리 만나고 나서 다음 날 양성이 나오니까 이게 혹시나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분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 네. 예. 오늘 자가 검진을 하셨는데 음성으로 나왔고요. 네. 예. 그러면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이게 모처럼 여야 간의 대화 국면으로 들어서는 와중에 코로나 이제 확진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게 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걱정도 또 해봤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그러면 지금 대표 회담이 연기가 됐고 한 일주일 정도 연기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어쨌든 실무 협의를 할 시간은 번개되잖아요. 네. 어떤 점을 좀 보충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이 뜻하지 않은 그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예정된 모임이 수년되기는 했지만 그게 뭐 그 다시 더 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제로 당내에서 그러면 언제 어떤 시기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5일 자가격리를 하는 건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호전 증상 후 24시간까지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자가격리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도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으로 그 두 분의 대표 회담이 성사됐었는데 코로나가 잠깐의 변수는 될 수 있지만
다음 주 뭐 중후반이라도 충분히 빠른 시간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생중계 문제가 오늘도 이제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김우영 의원이 이거 받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의 의제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또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여당의 자세를 전제했을 때 실무적으로 회담에서의 어떤 그 성격과 내용, 의제 조율이 안 되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죠. 뭐든지.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형식에 얽매여서 의제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흔쾌히 받겠다. 다만 의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 뭐 사실 토론 자체가 뭐 어렵거나 뭐 두려워서 회피하는 듯한 양상으로 비춰지는데 그거는 아니죠. 예. 다만 여야 대표가 지금 어렵사리 이렇게 만나게 잡았는데 성과를 좀 내자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대표의 양상이 좀 다르죠. 당내 입지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져서 콘크리트 리더십처럼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처럼 아직은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게 뭐 입증하듯이 신주호 전략부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협상에서 뭔가 좀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당내 의원들의 뭐 동의를 좀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원내대표가 협상하고 뭔가 좀 타결을 해도 돌아가서 의총에서 또 결렬되는 경우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컨대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 치르면서 뭐 목련꽃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됩니다. 이런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년 1월 1일에 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생중계가 뭐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지금 본인의 입지를 조금 뭔가 탈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뭐 하나의 제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김우영 의원도 뭐 얘기했다시피 이걸 뭐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중계 이거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허심탄회하게 그 대표가 마주 앉아서 밀당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을 뭐 생중계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쓸데없는 제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마치 이거를 이 대표가 피해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막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공격을 하니까 뭐 못할 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며칠간의 숨고르기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빨리 쾌유하시고 그리고 의제 설정을 좀 잘해서 성과를 하나라도 좀 얻어내자, 결과를 좀 만들자라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중계획 이런 얘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하다. 어제 제가 그 정성국 의원을 인터뷰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이 생중계다라고 전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층 공략 경쟁이 이제 계속 강화될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중도층 공략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성과가 나는 쪽에서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고 좌지우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이제 회담도 그런 중도 공략 경쟁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이제 회담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이 중도층을 겨냥한 의제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지금 금융투자세와 상속세, 종부세 이런 세제 개편과 같은 문제들이 이른바 뭐 부자들만 아니고 중산층 서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풀지 않고는 우리 내수 경제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특히 종부세나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생지원금 문제.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공약 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와 정당은 현금 살포하는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이 양극화 과정에서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격차 해소를 줄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을 복원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정쟁을 정단하자라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무리한 탄핵이나 특검법안 발의 같은 것들도 이제 국회가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좀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가장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대 양당 사이의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목소리를 많이 못 듣게 되는데 양당에 제안할 게 있으면 한번 어떤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의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특정 의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재관 의원님. 기왕에 세제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예. 정말 대한민국의 소는 누가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책임 있는 양대 정당이 현재 감세 레이스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모두가 다 세금 깎아주자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세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56조가 펑크가 났고 재정은 100조가 적자가 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덜 나는 겁니다. 5년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세수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어디에서 보충을 할 건지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깎아주자고만 계속 감세 레이스 경쟁만 하고 어떻게 보충할 건지를 얘기하지 않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재정 파탄의 문제, 재정의 심각한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양당이 정말 책임성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나오는 상속세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세제 개편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그리고 양당뿐만이 아니고 조국 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이렇게 원내 정당들이 모여서 정말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꼭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세 경쟁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네요. 예. 어저께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저희 허은하 대표 예방을 와주셨어요. 그래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제안이라고 해서는 우리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만나실 때 찻잔 하나 더 놔달라. 네. 예, 그렇게 해서 소수당의 목소리를 좀 존중해 주십사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허은하 대표께서 금투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여쭙었어요. 다만 이제 내용은 이제 비공개담이다 보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만큼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20대 국회 때 금투세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 같이 이제 참여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가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아주 잘 압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가장 큰 문제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여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어요. 일종의 통행세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금투세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떠한 법안을 적용하고 할 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역대 최고의 폭락을 기록할 정도로 출렁출렁합니다. 외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컨트롤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금투세가 증권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비활성화시킬 거고 어렵게 만들 거다 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증권시장을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불확실성이 많은 증권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양 당에서 해주시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좀 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찻잔 하나 더 놔달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교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낸 건 지난 3월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를 청구한 겁니다.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교제 사실을 공개한 뒤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김 이사장 측은 교제 전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난 상태라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고도 다퉜습니다. 우리 민법엔 손해를 보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겁니다. 법원은 헌법이 규정한 정신적, 육체적 공동체인 혼인과 가족 생활의 유지를 방해했다며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도 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다며 함께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방통위에 지금 그 국들이 어떤 게 있죠? 지금 그걸 굳이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변성 안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예, 그래서 보니까 팔짱 끼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웃는다든가 얼굴을 마구 비빈다든가 이런 건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답변 태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답변 태도 유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얼굴 비비는 것까지 뭐라고 하시면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 그런 태도. 네, 그래서 태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하십시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됩니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요즘 가장 뜨거운 상임위의 위원장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상임위 이름도 길고 일정도 많고 상당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지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봤는데 김태규 직무대행 전문성이 없는 인사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적어도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려면 방송이나 통신 분야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그 관심은 경력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KBS 이사 정도라도 하신 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방송통신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문외한이면서 동시에 그 방송통신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을 지금 고발하겠다라고 어제 네.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청문회 나와서 증언을 잘 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문제잖아요. 네.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일단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고발하는 과정에서 법적 준비가 필요해요. 국회에도 율사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법적 자문을 구하는 단계이고 예. 뭐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고발을 2개 했는데요. 김태규 위원에 대해서는 일단 김태규 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7월 31일, 문제의 7월 31일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으로 방통위가 구성됐을 때예요. 네. 그게 딱 이틀이에요. 7월 31일, 8월 1일. 그리고 7월 31일 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과연 적법했냐, 절차는 정당했냐를 질문을 했는데 정말 답을 불성실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야당 위원들이
이거는 그 대답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에요.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1차 고발했고요. 네. 예, 그리고 어제 출석을 임의로 안 하고 저는 그 국무위원이 본인의 상임위 감사받는 상임위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네. 그리고는 출석을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제 또 고발해서 2건 고발하기로 의결되어 있습니다. 예. 상임위를 이렇게 보면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상당히 이제 화가 나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김태규 부위원장의 태도 혹은 발언 내용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우선은 이거는 뭐 여당 위원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국무위원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진숙 위원장한테 배우기라도 하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네. 이진숙 위원장은 뭐 답변 내용은 뭐 차치하고 뭐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답변을 안 하죠, 그분도. 그러나 태도는 기본적인 태도는 꼿꼿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김태규 대행은 뭔지 모르지만 기본 태도가 너무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독특하고 특이하다. 네. 아까 보니까 팔짱도 끼고 있고 자꾸 얼굴도 이렇게 비비고 네. 질문에 대해서 그걸 굳이 답해야 되느냐라는 식의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진숙 위원장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고 직무가 지금 정지된 네, 상태잖아요. 여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청문회는 또 나오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 그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탄핵 당하기 전 7월 31일 날 했던 박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하여 예. 이진숙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겠다는 거예요. 예, 취임한 당일날 거의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던. 네. 그래서 예. 저희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게 불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탄핵 이전의 행보에 대해서 증인 의결을 해서 부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무 정지 후가 아니라 직무 정지 네. 되기 직전까지 했던 업무에 대한 질의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온정주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헷갈리신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방통위 2인 체제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고 네. 어제 민주당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 후보 2명을 추천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제가 2023년 3월 30일에 국회에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의결이 됐어요. 예. 그런데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안 하셨어요, 대통령이. 근데 저만 임명 안 한 게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최선영 위원도 그게 야당 쪽 추천이잖아요. 둘 다 예. 임명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해봐야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어차피 2인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보짓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의 최형두 간사가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여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힘을 발휘하겠다. 그래서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네.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서너 차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여당 간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하시도록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하니 추천을 하자고 제가 공식 요청했고 지도부도 그거 공개적인 약속이냐.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최영두 간사는 거의 확정적으로 그건 네. 보증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건 상임위 예. 찾아보시면 네. 제가 한 3번 정도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믿기지 않아서. 네. 제가 7개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과 입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당사자셨으니까. 네. 그러면 속기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나와 확인해 있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 더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는 뭐 미리 결과를 예단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7월 31일 날 한 행태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기각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탄핵소추위원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고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법리적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거꾸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나 정부 여당이 오히려 탄핵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해서 그 2인 미완의 방통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 위법이다. 네. 만약에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탄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행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런 걸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유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아니요, 유도한 게 아닌가 저 혼자 의심한다. 의심한다는 거군요. 왜냐하면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김홍일 위원장 때도 그랬고 이상인 대행 체제에서도 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논쟁이 이어져 왔었죠. 이어져 왔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7월 31일 날 임명되자마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그 행정부처의 장관이 임명되는 당일 그 해당 부처의 업무 보고도 안 받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해치워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KBS가 광복절 하루에만 논란이 3건이나 벌어졌어요. 기미가요도 틀었고요. 이승만 찬양 다큐라고 불리는 그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또 태극기가 이제 뒤바뀐 것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는데 이게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MBC도 앞으로 이런 수순으로 갈 것이냐 KBS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과거의 방송 장악은 정권을 잘 홍보하는 앵무새 방송,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방송 장악은 그걸 넘은 뭔가 민족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향을 원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조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역사적인 문제까지 네, 역사까지 끌고 들어오고 최근에 그 1년에 벌어진 상황, 김영석, 신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것부터 지금 사실은 역사 관련 중요 기관 20여 개의 책임자가 다 신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뭔가 신친일파가 과거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훼손하고 일제의 그 잔인한 만행 같은 그 역사, 식민 지배의 역사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이 정부의 방송 장악은 단지 정권 미화 방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민족 정체성을 훼손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도구로 언론을 쓰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MBC의 뭐랄까요? 인적 구성의 교체는 언제쯤 이뤄질 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8월 26일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불법적으로 선임되었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이사들의 권한이 26일까지 정지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에 가서 다뤄라, 싸워라, 다퉈라 이렇게 한다면 MBC에 대한 무지막지한 방송 장악은 좀 미뤄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문제되는 이사들도 많고 그런데 그 이사회가 권능을 가지게 되면 곧바로 아마 MBC 사장 교체를 위한 정지 작업이 들어갈 텐데 거기서 문제는 있어요. 보통 사장이 교체되면 제일 문제 삼는 게 경영 악화예요. 그런데 경영 악화, 신뢰도 그다음에 시청률인데 지금 MBC는 경영 상태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시청률 추이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사장을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개 바이든 날리면 그 1심 판결을 가지고 MBC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6일이라고 하셨죠. 26일에 이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인용 네. 혹은 기각에 네. 따라서 네. 상당히 많은 결론들이 바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네. 예,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상임위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임용식 때 외치는 검사 선서입니다. 여론의 중심에 선 지금의 검찰, 그 관계자들에게 오랜만에 검사 선서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중들의 물음도 곱씹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신은 검사입니까? 법기술자입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 르노 그랑콜레오스 이텍 하이브리드. 르노. 한국수력원자력이 펼쳐갈 내일의 이야기. 눈부신 에너지로 더 밝은 미래를 불러오고, 내 손 위에 무한한 에너지가 솟아나고, 지구를 넘어 화성까지 에너지를 보낼 거예요. 상상조차 못했던 에너지를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라면 해낼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다. 한국수력원자력.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